이게 직구인 줄 알았는데 변화구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상호 관세 면제라는 소식으로 주말에 호재처럼 여겼었는데 역시나 이게 직구가 아니라 궤적이 살짝 떨어지는 슬라이더였었습니다. 뉴스가 갑자기 떴죠, 속보로. 주말이 끝나가니까 갑자기 궤적을 바꾸면서 투자자를 공포로 밀어넣는 뉴스였는데요. 미국 상무부에서 상호 관세에서 빠진 전자제품을 품목 관세에 포함시키겠다. 이거 뭐 아까 영상에서 말했던 거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상호 관세에서 면제인 거고 원래 품목 관세 대상이기 때문에 상호 관세에서 빠진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규정 품목들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상호 관세 면제다 봐주는 거다. 중국에서조차 잘했네. 이거는 서로 화해를 위한 작은 첫걸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화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자마자 이제 갑자기 루트닉 장관이 무슨 소리야? 아닌데 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인터뷰에서 말을 합니다. 중국만 굉장히 무색해졌죠. 이제 뭔가 약간 화해하는 것보다 이제 강공 모드로 좀 돌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야구로 치자면 번트 하는 것처럼 치다가 갑자기 안타 치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으로 돌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반도체 관세는 한 달 내로 시행을 할 거고 의약품은 2달 이내로 시행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ABC 채널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말인데, 상호 관세에서 빠진 전자제품은 품목 관세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저번 영상대로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면세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호재라고 하기도 뭐하고 악재라기도 뭐한 게 그냥 원래 그대로 그냥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기대감을 갖고 빼고 이러는 거죠. CPI 때도 보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우리 기대감 줬다가 뭐 기대감보다 낮으니까 호재고 높으니까 악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식하다 보면은 뭐 지표 갖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초등학생처럼 유치하기 끝이 없을 정도로 막 이러고 있는데 좀 그냥 정말 건전하게 기업의 실적과 우상향을 보면서 기업 좋은 주식 찾아서 투자하고 장기간 동안 기다려주고 기업이 정말 오랫동안 성장했을 때 그 과실을 나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 같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지표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말 참 디테일하다. 좋게 말했을 때 정말 디테일의 끝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 느낌은 어떠냐면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차출되지 않고 남아서 오늘 과업 면제인 줄 알고 좋아하잖아요. 보통 주말쯤 되면은 굳이 일을 안 시켜도 되는데 이제 막 뺍니다. 뭐 나와 이러다 보면 이제 차출한 인력들 어디로 이제 가잖아요. 훈련소 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안 뽑혔으니까 숙소에서 좀 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면제가 아니라 남은 대상들은 특별과업 대상자다 이러면서 더 안 좋은 거였던 거죠. 이런 충격이 아닌가. 조삼모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 반도체 관세에 대한 설명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일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 공포심으로 증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 관세율에 대한 언급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따라서 증시가 좀 웃고 우는 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는 이거를 악재다, 호재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때 가봐야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예단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뭐가 나올지를 계산하는 것만큼 정말 불필요한 계산이 있나 싶은데 느끼는 건 뭐냐면 약하게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약하게 하면 트럼프가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강하게 나가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루트닉 상무장관이 이 조치를 단행한 이유도, 그러니까 이 영상이 나온 이유도 인터뷰할 때 다 어느 정도 컨펌 받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과 반도체는 품목 관세다. 그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고 그 제품들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 내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점을 말합니다. 방금 방송에서. 그 얘기는 뭐겠어요? 관세를 강하게 때려야 기업들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관세를 약하게 때리면은 안 넘어오겠죠. 그냥 편하게 계속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할게요. 중국에서 의약품 생산할게요. 그냥 관세 조금 물고 말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관세를 세게 물려야 이런 비용 저런 비용 다 계산해 봤을 때 그냥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낫겠구나. 훨씬 낫겠구나. 이 정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버퍼를 주려면 관세가 좀 높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길 바랄 뿐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시나리오에 넣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상호관세 면제로 지금의 이제 이런 면제는 특수는 일시적인 거다. 이게 막 영원한 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그 멘트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직구인 줄 알았는데 공끝이 떨어지는 변화구였다. 트럼프는요, 반중에 대한 국민 정서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중국에 굴복하거나 중국에 화해하거나
피하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한다면은 자기네가 크게 얻는 게 없이 이렇게 한다면은 남은 3년 9개월 동안 지금처럼 과감한 정책을 낼 수 없어요. 관세 정책을 접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거죠.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화당도 트럼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한 정책들을 지지해줄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중국도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 관세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나타난 이상 이거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치킨 게임으로 망해도 상대 탓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버리면 자기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어요. 부딪히고 나서 사고가 나도 이런 거죠. 치킨 게임 너 피하지 않았네? 그대로 돌격했네? 부딪혔네? 차 사고가 나고 너는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너는 멋있어. 상남자야. 너를 역시 존경해. 막 이렇게 딱딱딱 한단 말인 거죠. 지금 트럼프라는 운전사랑 시진핑이라는 운전사가 들이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피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 게임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치킨 게임이라는 게 원래 뭐 오랫동안 나온 단어긴 하지만 냉전 시대 때도 많이 쓰였었거든요. 미국이랑 소련의 군비 경쟁을 좀 과도하게 하는 거를 비꼬는 표현으로 썼었습니다.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출혈 경쟁을 하는 게 치킨 게임인데요. 지금은 무기가 아니죠. 관세로 누구 경제가 먼저 망하는지를 이제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게임의 구조상 한쪽이 벼랑 끝에 몰릴수록 게임은 성립되기 쉽습니다. 우리 배수진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 관세 전쟁에 서로 이제 물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지금 서로 보복 관세하면서 물려 들어간 상태인데 여기서 빼는 쪽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몰릴수록 뭡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더 강한 정책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미국도 언젠가 해야 됐던 일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하는 것 뿐입니다. 미국 증시가 무너진 거는 2월 19일경쯤이었는데 이때부터 GDP 전망치가 급격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 GDP 역성장을 내포하고 있었던 건데요. 인플레이션은 3%를 육박하는데 GDP가 역성장한다?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겠죠.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미래의 성장을 반영하는 건데 기업은 뭐 어쨌든 뭐 역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돈을 적게 버는 건 아니잖아요. GDP가 마이너스 1% 역성장했다. 매출이 1% 꺾였다. 기업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에는 문제가 생기죠. 주가는 계속 꿈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 꿈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갑니다. 2022년에 성장주가 성장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넷플릭스라던가 메타라던가 테슬라라던가 이런 주식들이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량주라 하더라도 미래 전망치가 어두워질 것 같은 주식들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미 관세로 인해서 저번에 주가가 한번 뭐 내렸다 반등했지만 그때 빅테크들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됐던 겁니다. 시장이 오르는 거는 이제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트럼프가 관세 공격을 멈추거나 체면치레만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무역적자 협상 정도만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저 둘 중에 한 명이 치킨 게임에서 빠져나갈 거라고 봤던 거죠. 근데 루트닉 장관이 달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제를 깔면은 이거는 국채 매도 공격으로 채권 금리가 올랐고 달러가 지금 붕괴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잠깐 멈추고 주춤하고서는 관세 공격을 빼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었는가? 이게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그랬었는데 그거에 개의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겠어요? 방어 안 하고 공격에도 집중할 거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식 투자하기 정말 좀 뭐라 해야 될까?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인데 변동성이라는 게 주식 투자할 때 이 변동성의 둘 중에 뭐 아니면 도를 알 수 있다면은 그쪽 한쪽으로 뛰어드는 게 낫겠지만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무포로 뛰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냥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투자라는 거는 롱에도 투자할 수 있고 숏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관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롱숏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자기에게 제일 유리한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진짜로 실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수준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나머지들을 보면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를 좀 어느 정도 스펙트럼을 볼 거 아니에요. 우선 최소한 보표 관세가 10%는 부과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물 경제에 데미지를 줄 거고요. 관세가 오르면 벌어질 일은 첫 번째는 생산자는 생산량을 줄여버립니다. 소비자도 소비를 줄여버려요. 생산과 소비를 둘 다 줄이다 보니까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늘어서 물질의 풍요를 저렴한 비용으로 누리는 시절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비싸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관세를 낮췄기 때문에 생산자는 생산을 늘릴 수 있었고 소비자는 소비를 늘렸어요. 저렴한 관세 덕에 소비시장이 넓어졌으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겠죠. 그래서 AI 같이
기업이 과감한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시장을 선점하려고 한 겁니다. 시장을 선점하기만 하면 엄청난 소비 시장이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큰 투자를 통해서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게 어떤 기업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엄청난 기술의 물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소비자가 느꼈을 때 그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술의 증진 효과가 났던 거죠. 시대가 점점 발전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고용을 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돌았던 게 관세가 낮아지는 영향이었었는데 기업의 투자부터 줄어들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알겠죠. 두 번째는 전자제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대체를 할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중국산 전자제품 기본 20% 관세 물려도요. 지금 그 수요를 그 가격에 대체할 곳이 없어요. 결국 전자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개월간은 대체 거래처를 구하지 못해서 물건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소비가 둔화돼서 공급이 대비 소비가 주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야. 그동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파월이 했었던 이제 가격을 이제 경기 침체를 만들면 어느 정도 고금리를 유지하면 소비가 둔화되면서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 CPI가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안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품 가격 상승이 벌어진 거고 물건은 부족해진 거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경제 논리가 안 맞게 되는 거고 수요도 없는데 공급도 없죠.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죠. 스태그랑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스태그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면은 PPI 급등하죠. CPI 급등하죠. 연준은 금리나 꿈도 못 꿉니다. 지금 금요일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 할 수가 없어져요. 보통 금융, 기업, 정부가 사고를 치면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랑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카드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지켜봐야 돼요. 오히려 폴 볼커처럼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1970년대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을 때 약해졌어요. 패권이. 그래서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강제로 눌러버리고 제조업을 아시아로 넘기고 중국을 키우고 원유를 장악하고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마진을 가지고 미국의 중산층을 다시 회복시키고 달러의 힘을 유지하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 스태그가 오면은 미국은 이제 그런 카드를 쓰기 쉽지가 않아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약해질 겁니다. 달러의 붕괴 위기를 다시 막아야 되는데 환율 전쟁을 해서 달러의 힘을 기르거나 다른 나라 경제가 붕괴되도록 만들거나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전쟁을 해야지만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EU를 더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때는 미국도 약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오히려 이거를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이번 관세 전쟁에서 미국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빼고 싶어도 중국이 안 뺄 겁니다. 계속 들이받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 상황상 빼는 순간 본인이 더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같이 들이받아야 돼요.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등 떠밀려서 들이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계속 강하게 그리고 진짜로 실행하면서 어쨌든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중국이 먼저 무너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극도의 배고픔이 왔을 때 사회주의의 정치 체계가 더 존속될 거냐 민주주의 정치 체계가 더 존속될 거냐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탑건에 나오는 방식으로 도그 파이트가 돼버리는 건데 변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누가 더 여기서 이득을 볼지를 알 수가 없어집니다. 1에서 6까지 이게 다 진행된다라고 보면은 증시는 견뎌낼 수가 없겠죠. 셀프 대공황으로 가는 길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경제적인 자살골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니까 증시가 이걸 반영하지도 않는 거고,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경우의 수는 생각해 봐야죠. 이런 경우도 존재는 한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최악까지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경기 침체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경기 침체 확률을 79%까지 본다라는 뉴스들이 나왔는데 제 생각도 비슷해요. 저도 이번에 제가 지금 뒤에 있는 트럼프가 온다라는 책을 썼지만 여기서 계속했던 말이 AI 주식 이제 너무 비싸졌다, 팔아라, 빅테크 팔아라, 지금 현금 비중 늘려라, 경기 침체 올 거다, 트럼프 관세 좋은 거 아니다, 그냥 계속 반복했던 말들을 썼던 거예요. 이 책 1월달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썼던 책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얼마나 맞추나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제 책 한번 보면서 이 사람 이거 맞췄네? 틀렸네? 맞췄네? 틀렸네? 한번 체크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과 중국이 둘 다 경기 침체를 막자는데 동의하고 관세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은 불안함을 가진 상태예요. 저 둘 중에 하나가 확실히 서열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불안하겠죠. 트럼프
말 한마디에 증시가 계속 불안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어떡할까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겠죠.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려고 하겠죠.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넘어간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채권은 공격의 대상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안전자산으로서 약간 지금은 좀 고민이 돼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금이 제일 무난하고 엔화도 무난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위험자산으로 볼 거냐 안전자산으로 볼 거냐가 상황 따라 하이브리드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이 지나고 나서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으로 인식할 무렵부터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투자에 접근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남깁니다. 밤에 영상 올려서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일 아침에 올리느니 그냥 미리 보실 분들은 보시라고 올려놨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